오늘 대담의 사회를 맡은 연세대학교 문정인입니다. 원래 이 세션은 사실 대선 후보 세 분을 다 모셔서 이분들이 차기 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박근혜 후보님이나 안철수 후보님께서 상당히 바쁘신 모양입니다. 일정이 맞지 않아서 정책 토론회는 무산이 됐고, 그래서 희망하시는 우리 문재인 후보님만 모셔서 대담의 형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토론회가 대담회 변화된 제가 배경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대담은 이렇게 지금 한 1시간 20분 정도로 잡혀져 있는데요. 우선 처음 15분은 비핵 평화 구상에 대한 우리 문재인 후보님의 기본 발제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담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 우리 문재인 후보님 사이에 간단한 대담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그 의구심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고, 또 문 후보님께서도 또 저에게 또 물어볼 질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질의응답식으로 대담을 갖고 그 다음에 플로우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너무나 많은 분이 오셨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문 후보님께서 항상 한 게 국민들에게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슬로건이셨기 때문에 저 들어오시는데 포스트잇에 보면은 하시고 싶은 질문들을 전부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그 포스트잇에 질문을 붙여 놓으시든지 아니면 저 테이블마다 서면 질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서 주시면은 가급적이면 모든 질문을 반영하도록 하고, 만약 저하고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 서로 질의응답을 한 내용은 빼고 가급적 모든 질문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문재인 후보님의 기본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단상에서 말씀해 주시죠. 예, 작년까지는 제가 행사를 준비한 주최 측이었는데, 이제는 저도 초청받아서 오는 이 손님이 되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예, 14 남북 정상선언 5주년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위원장이 만나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을 채택한 지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그날의 감격이 엊그제 같은데 14선언에 서명을 했던 그 두 분 주역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14선언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두 분만의 소유물은 아닐 것입니다. 14선언은 평화를 다지고 또 번영을 여는 길을 향해서 내딛는 큰 걸음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우리가 14선언의 역사성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은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을 비롯해서 미, 중, 러일 등 6자회담 참가 국가 모두에서 새로 출범한 지도부가 대면을 하게 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국제 환경의 변화를 맞이해서 우리의 나아갈 바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저는 두 정상이 논의할 의제와 합의문에 담아야 할 그런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이 남북 정상회담이 대통령 임기 말이 아니라 초반에 이루어졌으면 정말 참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 첫 해에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그런 제안 또 그런 약속을
국민 여러분들께 이미 드렸습니다. 현 정부 5년 동안 망가진 남북관계의 실상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여기서 나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는 바닥까지 내려올 만큼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현 정부보다는 더 나은 남북관계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이명박 정부보다 나은 그런 정책이 아닙니다. 참여정부 시절로의 복귀도 아닙니다. 참여정부를 끝으로 중단됐던 그 지점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겠지만 그렇게 신속하게 복원한 후에는 곧바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개척하는 쪽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발표한 남북경제연합은 바로 그러한 목표를 요약한 것입니다. 남북경제연합은 경제 분야에서 먼저 사실상의 통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입니다.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공통의 통일 방안에 따라서 통일의 길로 나가는 초석을 놓기 위한 방안입니다. 한반도 경제시대의 개막을 통해 한국 경제의 제2의 도약을 실현하고 그것을 토대로 평화, 경제, 안보가 선순환하는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역대 정부는 이미 북한과 남북경제연합의 청사진과 세비 규정이 될 만한 내용들을 상당 부분 합의했었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기본합의서 경제협력 부속 합의서를 합의했습니다. 또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6.15 공동선언과 경제협력 4대 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14선언에서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구성을 합의했습니다. 이런 합의가 남북경제연합의 밑거름입니다. 남북경제연합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남북관계를 복원시키는 다리를 놓겠습니다. 당선되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서 취임식에 북측 인사를 초청하겠습니다. 북측과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14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하겠습니다. 남북관계 신뢰회복을 위한 첫 사업으로서 개성공단을 활성화시키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습니다. 제2의 개성공단 조성을 위해 남북경협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서해에서 남북 공동어로를 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인천, 개성, 해주를 연결하는 황금의 삼각지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나아가 한반도 서해안과 또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신하고 있는 중국의 바레만과 산동반도를 묶는 남북중 삼각협력을 실현해서 황해 경제권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에서는 가을철 꽃게잡이를 위한 북한 어선의 연이은 남하 때문에 우리 해군이 경고 사격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불안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안정시켜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길은 14선언의 합의대로 이 일대를 남북의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평화협력지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14선언이 부정된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에서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북방한계선에서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북풍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북풍은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북풍이 없는 대통령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평화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저는 북한 당국이 서해 북방 한계선에서 신중하게 행동해 줄 것을 바랍니다. 우리 정부 역시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황해의 경제권과 함께 동해안에서 철도와 가스관을 연결하여 북방 대륙으로 진출하는 동해 경제권 구축을 북한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저는 임기의 중후반기에 남과 북이 그동안 합의한 각종 경제협력 합의서들을 집대성해서 남북 간 포괄적 경제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이 협약이 남북경제연합의 법률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이 협력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취약한 인프라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미 남북경제연합을 제안하면서 우리와 각국의 민간기업, 국제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반도 인프라개발기구 키도의 설립을 약속하였습니다. 키도와 함께 북한개발투자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키도가 공공부문의 북한 인프라 건설을 총괄한다면 북한개발투자공사는 민간 부분의 북한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개발투자공사는 북한의 자원을 개발하려는 민간기업이나 수익을 겨냥하는 펀드나 연기금 등의 대북 투자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북한개발투자공사는 외국 투자자를 포함한 민간 부분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정부 예산 지출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남북경제연합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의 문을 열어가기 위해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한반도 평화구상입니다. 한반도 평화구상이란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상입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최종 종착지는 북한의 핵 포기입니다. 그런데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대결적 구조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한반도에 엄연히 존재하는 남북 대결 또 북미 대결 등과 함께 풀어가야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를 남북관계나 평화체제 논의보다 우선하는 북핵 우선론을 주장하며 대북정책을 펴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후퇴하고 남북 대결 속에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북한의 핵 능력은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북핵 우선 정책의 실패는 우리에게 북핵과 남북관계 그리고 평화체제 모두를 병행해서 풀어야 한다는 값비싼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북핵 문제 해결의 사무원칙으로서 북핵 불력, 9.19 공동성명 준수 그리고 포괄적 근본적 해결을 제시합니다. 북한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는 2005년 제4차 6자 회담에서 만들어낸 9.19 공동성명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국내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고 북한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입니다. 북핵 폐기 과정에서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북미 관계와 북일 관계를 정상화하며 남북 대결 구도를 해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런 포괄적인 접근만이 북한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하게 해줍니다. 지난 20년 동안 악화되어 온 북핵 문제의 과거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포괄적 접근 방안을 구체화한 한반도 평화구상을 준비하겠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한반도 평화구상 초안을 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임 직후인 2013년 여름까지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미중과 이 평화구상 초안을 조율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임 첫 해에 남북 정상회담을 실현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이 구상에 대한 합의를 이루겠습니다. 이어서 육자회담 참가국들과 조율을 거쳐 취임 2년 차인 2014년 상반기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6개국 정상선언을 도출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상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기구들을 2014년 말까지 출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반도 평화구상의 로드맵입니다. 이처럼 6개국 정상선언이 보장한 한반도 평화구상을 실천해 가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한반도 평화구상에 따라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면 우리는 그때까지 한반도 평화구상을 실행해온 그 기구들을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기구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본부는 우리의 비무장 지대에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근원적으로 맡고 있는 두 가지 사안은 북핵 문제와 정전체제입니다. 한반도 평화구상은 이 두 가지 사안들을 분리시키지 않고 포괄적, 융합적 차원에서 대담하게 접근하자는 구상입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핵심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이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한미 공조와 남북 협력의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특별한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러한 한국의 특별한 위상을 최대한 살려내겠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협력할 수 있도록 평화 촉진자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계의 능력 있는 전문가들로 범정부 차원의 한반도 평화구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구상 추진위원회는 남북경제연합위원회와 함께 평화와 공존의 문을 여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남북 사이에는 남북경제연합을 통해서 사실상의 통일의 길로 성큼 다가서고 국제적으로는 한반도 평화구상 추진을 통해서 남북경제연합을 위한 평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구상과 남북경제연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하겠습니다. 야당과 정책의 기조와 방향에 대해서 협의하고 외교안보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구상과 남북경제연합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인 합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분단체제 극복의 길을 걷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풀뿌리에서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이 보수와 진보 간의 남남대화를 활성화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할 것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7대 종단을 비롯한 범종교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남북 종교교류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2000년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여성들의 참여와 역할을 높이겠습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활발해졌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맥맥이 끊긴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자체 동반형 교류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촉구하겠습니다. 남북 사회 문화 교류를 위한 민간단체의 자율권도 큰 폭으로 늘려서 남북 사이의 인적 접촉이 활발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출마 선언문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을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평화는 정치적 구호로서의 평화가 아닙니다.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의 행복 추구를 위한 실질적 도구로서 평화입니다. 평화롭게 사는 것은 국민들의 권리이므로 국가는 국민들에게 평화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반도는 근대 이래 국제 정치의 갈등이 첨예하게 집중된 곳입니다. 지정학적 조건 때문입니다. 열강들의 전쟁, 식민지, 또 분단과 전쟁, 그리고 오랜 불신과 정오의 상처가 이 한반도 땅 위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그 비극을 딛고 일어서서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변 국가들에게 들려줘야 할 때입니다. 역사적 비극의 주인공이었던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그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전쟁의 상흔에 머무르지 않고 정전을 넘어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의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돼서 평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먼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8월 17일 날 우리 문 후보님께서 이제 출마 선언하면서 남북 경제연합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방점을 두었습니다. 오늘은 또 14 정상회담 5주년 기념 행사입니다. 남북 경제연합하고 14 정상선언하고 어떤 연계고리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그 다음에 또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또 이 참여정부의 14 정상선언, 이 모두 남북 간의 경제적 협력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 선언에서는 드디어 그 남북 경제 협력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조목조목 그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제 남북경제연합 구상은 그 14선언이 합의했던 남북경제협력의 단계를 더 발전시켜서 남북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또 남북공동경쟁체를 넘어서서 남북경제연합으로까지 나아가자는 그런 구상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6.15 선언을 통해서 남북 간에 합의했던 통일 방안이 국가연합인데 이 국가연합을 경제 분야에서부터 먼저 이루자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국가연합을 먼저 이루고 나면 그 뒤에 군사, 외교, 정치 이런 분야의 합의가 추가되면 그것이 국가연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14선언을 개성하면서 한 단계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그런 대북 정책이고, 동시에 이제는 우리가 북한을 우리가 그냥 돕는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어떤 동력, 새로운 성장 활력을 우리 이 한반도 경제 또 그것을 통한 또 대륙 경제에서 찾고 또 그것을 통해서 북한도 발전시키면서 잘 살게 해주자는, 서로 윈윈 하자는 그런 구상입니다. 그 14 정상선에 보면 유무상통이라는 아주 생소한 생경한 표현이 있거든요. 아마 우리 문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유무상통의 정신을 갖고 남북한 간의 경제적 보완성 갖고 이제 상생 발전하자라고 한 말씀 같으신데요. 근데 14 정상선언 후속 조치로 남북한 총리가 만났거든요. 그때 48개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48개 합의 사항을 한꺼번에 실현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자 14선의 남북한 경제 협력 합의를 기본으로 해서 남북 경제 연합을 추구한다. 그럴 경우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텐데 예. 48개 합의 사항 중에서 5개만 이거는 임기 재임 중에 특히 재임 2년 내에 꼭 하고 싶은 아이템 5개 정도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원래 14선에서 이 48개 구체적인 사업들을 합의하면서 그 48개 사업들을 한꺼번에 동시에 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때 동시에 남북 경제공동위원회를 서로 구성해서 가동하기로 또 합의를 했었습니다. 남북의 부총리급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위원회인데요. 그 위원회에서 아까 48개 사업의 우선순위들을 이제 정해 나가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행해 나가자는 그런 구상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이 남북경제연합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남북경제 이 공동위원회 이것을 가동하는 일이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에 개성공단을 활성화해서 지금은 1단계 그 100만 평 중에 지금 한 40%도 지금 채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2단계 250만 평, 그 다음에 3단계까지 가면 전체가 2천만 평이라는 아주 우리 창원시 이 규모를 넘어서는 그런 이제 큰 규모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만 거기까지 이 개성공단 사업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금강산 사업을 즉각적으로 이 재개를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하고 했던 해주항의 개방 그리고 동해안의 안변 조선 블록 공단의 조성 그리고 또 남포에 또 우리가 또 경업을 위한 그 공단 조성 하나 더 한다면 북한의 백두산 개방 천지연 공항을 통해서 우리 남쪽 사람들이 중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북한을 거쳐서 북한의 백두산을 오르게 하는 뭐 그런 사업들이 좀 우선적인 사업들인 것 같고 하나만 더 이제 말씀드리면 남북 간의 철도 연결 이것도 시급하네요. 욕심이 많습니다. 예. 근데 우리 문 후보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서 그 해주의 경제특구를 만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상 우리 14 정상선언 채택 이후에도 남북 국방장관이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북방 한계선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근데 NLL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서해 평화 협력 특별지대라고 하는 거 구상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뭐 이거 문제 해결하는 특별한 방안 같은 거 좀 있으세요? 그거 안 되면 사실상 남북 경제연합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말이죠. 저희가 이 14선언이 임기 후반기에 임기 말에 된 게 참으로 아쉽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남북 국방장관 그 회담에서 군사적인 합의만 이루어졌다면 그나마도 훨씬 많은 진도를 낼 수가 있었는데 그 국방장관 회담을 성공으로 이끌지 못한 것이 우리로서는 큰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측에서도 국방장관 회담에 임한 태도가 대단히 경직됐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우리에게 민감한 문제는 NLL인데 이 북방 한계선을 변경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북방 한계선은 그대로 두면서 이 북방 한계선 남북의 덩거리 그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를 하고 그곳을 공동으로 수역으로 그렇게 만들므로써 NLL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NLL로 인한 남북 간의 긴장과 충돌의 가능성을 아예 원천적으로 없애자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거에 국민의 정부 때 서해 교전 같은 경우는 아주 우발적인 충돌로 이루어졌는데 그런 우발적인 충돌조차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어민들이 NLL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NLL을 넘어서서 북한 수까지 들어가서
북한의 입으로를 내면서 이 조업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우리 서해안 일대의 우리 어민들의 생계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집권하시게 되면은 이 서해 평화협력특별지구에 관한 협상은 바로 시작할 겁니까? 그래,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북쪽이 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북한도 요즘 그 중국의 이 개방 경제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그 황금평 그런 공동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기존의 낮은 그 공단 그 부분도 지금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도 그와 같은 어떤 경제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목말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제의를 하면 북한에서도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후보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실 게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한 세팅이 됐습니다만 하여간 예. 이게 준비된 콘티입니다. 콘티대로 하는 거니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아까 우리 이제 NL선에 대해서 이게 국민들 간에 이게 영토선이다 또 뭐 아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그쪽에서 서해 평화협력지구니 또 공동으로 수역이니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또 영토 주권의 또 포기가 아니냐. 그게 우리 14선언 할 때 그때부터도 또 우리 보수 진영들이 제기했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아직도 그런 갈등들은 우리 남쪽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부분을 한번 조금 전문가로서 이건 설명해 주십시오. 콘티에 없는 지금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김원복 원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요. 제가 이해하는 건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휴전협정 끝난 당시에 북방 한계선 문제가 나오게 했었을 때 이제 서해 5개도선은 사실상 우리 영토로 이제 규정이 됐죠. 그때 서해 5개도서에 대한 영토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면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해 5개도서에 대해서 3해리까지는 남쪽 수유다. 우리의 영해다라고 돼 있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북방 한계선 그것을 이제 해상 경계선으로 하는 연평도에서 백령도까지의 일직선상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66년부터 우리가 일방적으로 실시를 하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북측이 이제 수용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측 얘기는 서해 5개도서에 대해서 면의 개념으로 해서 3 노티컬 마일, 그 3해리에 대해서는 남측 영해라는 걸 인정해 주겠지만은 연평도와 백령도를 짓는 일직선상에 있어의 북방 한계선, 그것을 특히 해상 경계선으로 그어놓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거기에서 이제 주요 쟁점이 생기는 건데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 14정상선에서 얘기한 대로 남과 북이 신뢰가 생기고 그래서 공동 어로하고 공동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이 문제라고 하는 건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이제 어떤 기싸움을 하고 있고 그런 건데요. 이게 또 국내 정치적 어떤 명분 싸움하고 또 관련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건 조금 현명하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영해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그 서해에서 협력과 평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가급적이면 여기 써진 대로 좀 워낙 전문가시니까 제가 뭐 콘테고 상관없이 또 궁금한 거 여쭤봅니다만 지금 김정은 그 위원장 체제가 과연 이제 안착되고 있는지 그게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고 또 이 김정은 그 위원장의 조금 행보가 과거하고 조금 다른 면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어떤 북한의 변화를 조금 예고하는 것일까요? 어떻겠습니까? 이것도 적어준 내용하고 다른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적어진 내용은 북측에서 14정상선언을 계속 준수할 것인가 요것이 있는데 이걸 빼뜨리고 지금 문 후보님께서 물으셨는데 뭐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뭐 지금 최근에 북한을 다녀온 많은 사람들이 북한 체제 안정성은 뭐 확실하다. 우선 이유가 뭐 백두혈통을 받은 정통성을 김정은 지금 그 제1위원장이 갖고 있고 두 번째는 권력 기반이 뭐 단단하다. 그래서 장성택 부장을 포함한 직계 가족들에 대한 단결도 상당히 되어 있고 조선노동당도 상당히 조직 재정비해서 당을 중심으로 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군도 리영호 총참모장 서희 그
해임 이후에 군의 단결 그리고 군의 충성이라고도 하는 게 변함이 없고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지난 4월 이후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뭐 모든 걸 다 가졌지 않습니까? 진짜 군 최고사령관에다가 그다음 조선노동당 총석이 제1석이 지금 하고 있죠. 그다음에 바로 그것에 의해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내각 국가를 총괄하는 또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소위 타이틀을 다 거머쥐고 있거든요. 이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김정은 체제의 단기적 어떤 변화 가능성은 상당히 없다고 보고요. 그거는 미국도 최근 뭐 빅터차 같은 교수 빼놓고는 일부 소수의 보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북한의 어떤 그 후계 체제가 그 연착륙을 하는 소위 그 아주 스무스 랜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최근의 행보를 어떻게 보느냐. 사실상 지난주에 그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대학에 있는 그 루디거 프랭크 교수가 9월 말에 평양과 이제 지방들 쭉 다녀온 다음에 그 갔다 온 그 여행기를 38 노스라고 하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 있는 그 북한 관련 웹사이트에 이제 올렸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변화는 확실한 것 같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러니까 개혁과 개방을 하는 변화는 확실한 건데 결국 외부에서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외부에서 그 개혁 개방을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은 더 확실하게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시 내부로 회귀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중국이 개혁 개방으로 가는 79년의 경우를 보면은 결국 미국이 중국을 인정하고 수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85년에 베트남 공산당에서 도이모이라고 하는 개혁 개방 정책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미국하고 관계가 개선이 되고 중국하고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중국 공산당이 개혁 개방으로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북한 김정은 지도 체계가 더 확실하게 그리고 아주 전향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예. 아까 이제 서해 평화 협력지대 우리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게 이제 크게 발전하면 완전히 황해 경제권으로까지 발전합니다만 당장은 이제 인천하고 해주 개성 있는 삼각지대 이게 서해 경제협력지대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현되면 우리 남쪽에서는 가장 먼저 수혜를 받게 되는 쪽이 인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좋은 계기가 있는 것이 2014년에 인천 아시안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북한이 함께 참여를 해준다면 북한 선수단이 내려오고 또 북한의 응원단도 또 내려오고 또는 뭐 이 북한이 우리 뭐 개막식이나 폐막식 쪽의 무슨 이런저런 예술적인 행사에 또 동참한다든지 이런 아시안 게임을 북한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다면 또 그래야 또 아시안 게임이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이제 남북 관계 발전의 큰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구상을 좀 해본 적 하지 않습니까? 뭐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문재인 후보님께서 당선이 되시면 뭐 오는 건 문제가 전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예. 그리고 아까 그 문재인 후보님 그 발제 중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제 개성 개풍을 하나로 묶고 해주 특구를 하나로 묶고 그다음 인천은 결국 송도하고 소위 그 뭐 능남 그러니까 그냥 인천시 해주 개성 개풍 이 세 개의 지역을 엮는 황금의 삼각구도를 구축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상당히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게 된다면은 인천 개성 개풍 해주가 동북아 전체 중심 거점이 될 수 있거든요. 물류와 제조업의 중심 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많이 안 하셨는데 아까 그 발제하신 중에 그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예. 추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말까지 나왔으니 말씀인데 인천개발연구원 거기서 낸 그 연구 보고서를 보면 그 강화도 그 교동에 그쪽으로부터 북한의 해주 쪽으로 그 다음에 또 이 개성 쪽으로 그렇게 이제 다리를 놓으면 그 이 해주 쪽 다리는 불과 뭐 1점 몇 킬로 우리 한강 다리 정도 길이밖에 되지 않거든요. 쉽게 이렇게 다리를 놓을 수 있고 그러면 그 교동 쪽에 개성공단과 같은 그런 이제 평화산업단지를 휴전선 남쪽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개성공단은 북쪽에 있는 공단이지만 그 이제 교동평화산업단지는 북한의 노동자들이 출퇴근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공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아주 야심찬 계획까지 아까 인천 쪽의 개발연구원 쪽에서는 상당한 그 연구 검토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려면 하여간 평화가 빨리 만들어져야 될 겁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우리 문재인 후보님은 보시면 경제 지상주의자다, 경제 먼저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거 보니까 경제와 평화는 같이 가는 걸로 이건 분명히 해주셔서 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납득도 갔고 또는 설득도 됐습니다만은,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의문이 나는 것은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꾸고 또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한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14정상선언 4조를 보면은 핵심이 결국에 종전선언을 통해서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평화체제를 모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그 종전선언 문제, 뭐냐면 6개국 정상선언은 있었지만은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은 명식으로 안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그건 다뤄나가시죠? 예, 그러니 우리 기존의 정전체제를 이렇게 평화체제로 이렇게 이제 바꾸려면 이 정전협정을 이제 평화협정으로 그렇게 대체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하고 일종의 모멘텀 같은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계 당사자들 가운데서 먼저 선언적으로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 되겠습니다. 종전선언 또는 뭐 평화선언 이렇게도 할 수 있을 테죠. 그렇게 먼저 합의를 통한 선언부터 먼저 하고 그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국제적인 협의들을 해나가자. 아마 이제 그런 구상인데, 그 모멘텀을 그렇게 만들어내자고 한 것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부시 대통령이 합의했던 하나의 특별한 그런 고안이었고요. 그 제안에 대해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또 수용을 함으로써 그것이 남북 14공동선언에 들어가게 된 거죠. 예. 근데 오늘 문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한반도 소위 비핵 평화 구상, 그리고 그 실전 방식으로서의 그 평화 프로세스를 쭉 보면서 느꼈던 거는 너무 모든 걸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가시적이고 명시적인 평화체제는 사실 없거든요.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련의 규범, 원칙, 규칙, 절차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것을 한반도 평화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 하기 위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 그 다음 6.15 14정상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 그 다음에 북미관계 수교,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그 다음에 종전선언을 통해서 이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육자회담을 통해서 그 육자 정상선언을 하는 걸 다 뭉뚱그려 놓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걸 순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 어떻습니까? 우선은 방금 우리 이제 평화체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약간 그러니까 국제 조금 정치학적인 그런 어떤 이제 이 접근의 말씀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일종의 국제법적인 그런 이제 평화체제인데, 지금은 우리가 이 정전협정이 6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체제입니다. 남북이 휴전을 선언한 상태로 전쟁을 종전하지 않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내년 되면 그게 60년 됩니다. 이제는 그것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서 국제법적으로도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것을 시작하는 뭔가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것을 관계 당사자들 간의 종전 선언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이 평화 그 협정 체결을 위한 국제적인 합의를 이제 시작해 나가자라는 이제 그런 뜻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평화체제 이런 이제 그 구축, 그 다음에 남북관계 발전, 그 다음에 이 북핵 문제 해결, 이 부분은 선의의 문제가 아니고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될 문제라는 것은 저도 뭐 공감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아까 발제문에서 우리 문 후보님께서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입장을 가지셨거든요. 대안이 있습니까?
비핵 개방 3천을 비판하셨는데 비핵 개방 3천이 왜 실패를 했으며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비핵 개방 3천을 넘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묘책이 있으시면 그렇게 설정한 거죠. 선 북핵 문제 해결, 그 다음에 후 남북 관계 발전, 또 북한 지원 이렇게 설정을 하니까 이게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 남북 관계는 아무런 발전을 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북핵 문제뿐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오히려 더 자주 겪는 것은 핵에 의한 어떤 그 위협보다는 재래식 방법에 의한 우리의 안보의 침해, 그게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천안함 사건이며 연평도 포격 사건이며 그런 것인데 북핵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명제에 매달림으로써 이런 재래식 어떤 안보의 침해에 대해서 아무런 우리가 대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엄청나게 과거로 후퇴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북핵 문제 해결, 그 다음에 후 남북관계 발전 이런 식의 단계적 접근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해왔듯이 북핵 문제의 해결, 이것은 육자회담을 통해서 다자외교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또 도모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와 함께 남북관계 발전, 평화, 경제협력 이런 것을 동시 병행해 나가면 서로 도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남북관계가 발전하면 저절로 북핵 문제도 따라서 해결하기가 훨씬 쉬운 여건이 되는 것이고 또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완전한 평화체제 구축도 가능한 것이고요. 이렇게 서로 병행하면서 선순환 되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문 후보님께서는 육자회담의 어떤 유용성 또는 실효성을 강력히 믿는 것입니까? 가령 현 정부 같은 경우는 육자회담의 무용론을 상당히 믿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핵 개방 3천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겠다라고 하는데 지난 4년 반 동안 결국 해결을 못 봤죠. 그래서 그 육자회담이 필요하다. 왜 필요한가? 그걸 한번 좀 저희들 설득 좀 한번 해보시죠. 이 육자회담의 유용성, 육자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이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되냐 하는 것은 이미 그 참여정부 때 실증된 바 있습니다. 그 육자회담을 통해서 우선 북핵 문제가 처음 발생했을 때 미국 측 일각에서 무슨 북폭론 또 제한적인 뭐 북한 공격론 뭐 이런 군사적인 해결 방안이 뭐 공공연하게 주장이 된 바 있었는데 육자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다자외교를 통한 평화적인 이런 이제 접근으로 방향이 이제 근본적으로 바꿔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육자회담을 통해서 끊임없이 미국하고 협력하고 또 북한하고 대화하고 또 중국과 협력도 구하고 그래서 9.19 이렇게 공동성명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냉각탑 폭파까지 갔죠. 그것이 제대로 이행됐었다면 지금쯤은 아마 북핵 문제는 그 프로그램까지 완벽하게 다 폐기되는 그런 진전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이 육자회담이 지금 한 4년째 열리지 않고 중단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이명박 정부가 크게 잘못하는 것이죠. 제가 이 정권 교체를 이뤄내면 육자회담을 즉각적으로 복원해서 우선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틀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평화체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하나의 실행기구로도 이렇게 가동할 수 있고 그게 다 성공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기구로까지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조금 장기적이고 좀 통큰 그런 그 구상과 안목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더 하고 싶은데요. 보니까 일정이 40분에 마무리하시고 10분 정도 장례 인사하고 2시 50분에 출발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시간이 없으셔서 원래 기본 구상은 시민이 묻고 문재인이 답하다 이 세팅인데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한 10분 정도의 시간에 시민의 질문들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 때 대북정책 중 가장 아쉬웠던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완벽하게 잘해서 아쉬운 게 없었다. 뭐 그렇게 답하셔도 좋고. 참여정부의 정책이 아쉽다기보다는요.
이 북핵 문제 해결하고 이 남북 관계 발전을 이 병행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육자회담에서의 북핵 문제 타결, 그 다음에 그것을 바로 남북 정상회담으로 그렇게 이제 연결되게끔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인데 9.19 공동성명 그것으로 곧바로 그때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한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BDA 그 사태 미국에서 그걸 일으키는 바람에 이 9.19 공동성명의 이행이 한 1년 이상 늦어졌죠. 그리고 나중에 1.3 합의를 통해서 다시 그것이 복원됐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이 남북 정상회담이 이렇게 이제 되게 된 그 바람에 남북 정상회담이 임기 말로 늦어지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게 너무 아쉽죠. 이 남북 정상회담이 조금만 더 일찍 이렇게 됐었으면 우리 임기 중에 정말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진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남북 14공동선언이 아까 48개 공동사업들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국가 간의 조약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재정적인 부담도 지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남북 14공동선언을 국회에 조약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비준 의결입니까? 뭐 그거 하듯이 그럼 국회의 의결을 저희가 이제 동의 절차를 거쳐 주셔야 됐는데 그 동의 절차를 거쳐주지 못한 것이 저로서는 아주 아쉽습니다. 우리 효원물산의 김영일 회장님 참 고생 많으셨죠. 지난 4년 반 동안 아주 질곡 속에서 사셨는데 하시는 질문이 우리 북쪽핵 사업, 그 대북 사업을 제일 먼저 시작한 이제 파이어니어십니다. 김 회장님 질문이 오이사 조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집권하자마자 이걸 철폐할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 철폐할 것입니까? 아니면 시간을 두고 북한 하는 거 보고서 이걸 바꾸겠습니까? 이 오이사 조치가 겨냥한 것은 일종의 이제 북한을 압박하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렵게 만든 것은 북한 쪽이 아닙니다. 북한은 그것을 중국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해소했죠. 그래서 오히려 북한을 중국 쪽으로 바짝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종속까지 걱정할 정도로 북한을 중국 쪽으로 떠미는 그런 결과가 됐고요. 오히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우리 남쪽의 기업들입니다. 이 북한과 거래하고 교류하던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고요. 그 다음에 개성공단,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오전에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 이 간담회를 하고 왔습니다만 그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의 어려움이 말이 아닙니다. 아주 원망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는데 오히려 우리 기업들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런 면에서 오이사 조치는 정말 참 완벽한 실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하면 워싱턴이 조금 심기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워싱턴의 반대도 불구하고 하시겠다. 아니면 워싱턴을 충분히 설득하겠다. 아니면 워싱턴 말을 그냥 듣고 가겠다. 셋 중에 어느 겁니까? 저는 아마 미국도 아까 제가 미국과 정상회담을 통한 조율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도 우리가 이런 이 북한과의 어떤 관계 발전 구상들을 이렇게 제대로 설명을 하면 그것이 미국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동북아의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그 방안도 되기 때문에 미국도 저는 환영하고 협조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그런 전환에 대해서 외교적인 큰 전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망설인다면 저는 뭐 적극적으로 설득을 통해서 미국을 이끌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밖을 박수 쳐야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 문 후보님께서 분명히 미국하고 각을 세우지 않겠다라고는 그건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언론인분들도 그건 분명히 좀 정확하게 기사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참 아주 정말 가슴이 찡하는 그런 질문이시네요. 통일 문제와 빈부 문제인데요.
실향민 중에서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그래도 자기 돈 갖고 중국 가서도 만나고 그러는데 가난한 실향민들은 이산가족 못 만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 예, 저도 실향민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뭐 이렇게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대체로 그 6.25 전쟁 이전에 이 이제 북한 체제가 싫어서 특히 이제 지주 계급들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먼저 남쪽으로 내려온 그 실향민들은 그 당시에 재산도 다 정리해서 그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또 원래부터 또 그런 또 좋은 집안에서 좋은 제대로 교육도 받고 이랬기 때문에 대체로 남쪽에 내려와서 성공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단히 이제 반공적인 그런 이제 그게 의식이 강하고요. 반면에 6.25 전쟁 통해 그냥 응급결에 피난 내려온 분들은 아무런 뭐 재산 같은 거 가져오지 못하고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남쪽에 내려와서 평생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고생 속에 그렇게 이제 지금 살아가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이 북한을 그리워하고 이산가족 상봉이라도 하게 되면 막 종일 그 텔레비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그 장면에 일희일비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도 저희가 16번 저희 정부 때까지 했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초기에 2번인가 하고는 지금 또 여러 해 동안 중단돼 버렸거든요. 이 14 합의에 의해서 금강산에 상설 면회소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상설 면회소도 지금 가동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것이야말로 정말 그 실향민들에게 정말 좀 인권적으로도 문제 있는 우리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뭐 그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이산가족의 면에 뭐 적각 보거나 말할 것도 없고 아예 금강산 상설 면회소를 풀 가동해서 거기에 남북도 대표부를 다 보내고 그래서 이산가족들이 보다 쉽게 또 자주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음은 이제 코멘트들인데 뭐 사실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8개를 픽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김광식 선생님 질문 겸 코멘트세요. 대통령이 되시고 난 후에 공약이 안 지켜지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몇 %나 공약을 지킬 자신 있습니까? 남북관계 관련해서. 저희가 이 남북관계 공약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보다 속도를 빨리 내기 위한 것입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 인수위원회부터 논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보 시절부터 이 남북 아까 정상회담에 관한 준비들 그렇게 다 갖추고 있다가 당선되면 곧바로 북한에 특사 보내서 취임식에 초청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 취임 첫 해에 남북 정상회담을 또 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은 우리가 북측에 대한 또 우리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갖고 있으니 북한도 거기에 호응을 바란다. 이런 이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권 교체가 되면 제 임기 중에 아까 말씀드린 남북경제연합 또 평화체제 구축 그것이 뭐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뭐 꼭 생각하지는 않고 또 그렇게 욕심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가시적으로 보이고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을 만큼의 진도는 틀림없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 평화를 만드는 여성의 정경란 선생님께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 말씀하셨는데 구체적 내용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그건 문 후보님께서 이 공약 보완을 좀 확실히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 류시경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 발표하신 한반도에 다시 평화와 공존을 가져오는 이 발제문 너무나 훌륭하고 감동합니다. 눈물겹습니다. 하여간 그리고 이분 말씀이 재미있으시네요. 만약에 저
휴전협정 체제에서 평화협정 체제가 이루어졌을 때 경제적 측면에서 우선 대한민국 상장된 주식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 유시경 선생님께 좀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는 진짜 어려운 질문을 딱 하나 하시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지금 아마 집권을 딱 하셨다. 그러면 최소한 첫 1년에 세계 중에 하나의 위기는 올 것 같아요. 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일본의 좀 이상한 사람들이 또 상륙작전을 뭐 전개한다든가 아니면 또 그때까지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가 구축이 되지 않으면 서해상에서 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 이런 위기 상황이 왔다. 대통령 되셨다. 어떻게 그중에 하나만 선정 딱 해서 사례로 난 이런 식으로 위기를 관리하겠다. 딱 2분 이내에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우선은 우리 이 참여정부 때 NSC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속에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두었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한 우리의 그 대응 매뉴얼들을 만들어 뒀는데 아마 이제 취임하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이제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서해상에서 남북 간의 그 충돌, 특히 NLL 문제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한데요. 그 부분들을 아까 원천적으로 이렇게 막아 나가서 우발적인 충돌조차도 막을 수 있는 그 장치를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북한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도발을 해온다면 그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독도의 경우에도 조용한 외교,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한 외교를 하자는 것이 우리의 오랜 외교의 어떤 그 방침입니다만 만약에 북한의 극우 세력들이 독도 쪽에 상륙을 기도한다든지 일본의 극우 일본의 미안합니다.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독도에 상륙을 기도한다든지 또는 이 독도의 우리 실효적 지배를 침해하는 그런 행동을 해온다면 역시 단호하게 그렇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평화 두 개에다가 안보도 확실하게 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오히려 저는 그 말씀 하니까요. 우리가 보통은 안보 그러면 늘 뭔가 보수 세력이 잘하는 것 같은 마치 새누리당의 전공인 것 같고 우리 좀 진보적인 세력 민주당 쪽은 안보보다는 늘 뭐 평화 화해 뭐 남북 관계 뭐 이런 쪽을 더 또 중시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요. 근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참여정부 5년 동안에 북한하고 단 한 건의 군사적 충돌이 없었거든요. 북한과 군사적 충돌 때문에 단 한 사람 우리 국민들이 희생당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천안함 사건이니 연평도 포격이니 이래서 수많은 우리 젊은 아까운 목숨들이 그 희생당하고 또 많은 재산적 피해 생긴 거 보십시오. 안보 파탄 아닙니까? 누가 안보 잘합니까? 예. 우리가 오히려 안보를 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마무리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을 또 이제 이 북한에 대한 퍼주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런 또 이 논리에 많이 이제 또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치렀던 여러 가지 희생들을 비교해 본다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치렀던 평화 비용이라는 것이 그렇게 결코 비싼 것이 아니었다. 그걸 이제 우리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아까 14 공동선언에서 합의했던 여러 가지 남북 경제 협력 사업들은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서 경제적 이익을 오히려 어찌 보면 더 많이 얻어내는 것이죠.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합의 사업 속에 들어있는데요. 우리 지하자원 개발하고 채굴 해서 우리 이용하고 우리는 그에 대한 대가를 우리의 경공업 제품으로 그렇게 이제 또 대가를 주게 되어 있는데 북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는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고 그런 방안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더 큰 이익을 위한 투자인데 그것을 왜 퍼주기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사회자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자문 교수들 사이에서 이런 논쟁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야, 문재인 후보가 학습 능력이 대단해.
확실히 사법고시 합격하고 그러니까 하여간 학습은 잘하는 것 같아. 또 한쪽은 다 그래도 시민사회 수석, 민정수석, 비서실장 해보니까 국정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지 학습 갖고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논쟁이 다 있는데 오늘 보니까 두 가지 다 있네요. 제가 볼 때는 14 우리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그 선언의 준비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예. 하여간 그렇게 보면은 학습 능력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국정 경험도 풍부한 준비된 대통령 문재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수 한번 크게 좀 쳐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본대로 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대담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